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 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의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오전 9시 반 남북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고위급 회담 관련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측은 대표단 명단 5명을 확정해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규용 평창올림픽 조직위 기획사무사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체부 차관과 조직위 관계자를 대표단에 포함시킨 건 우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 규모, 또 이동 경로 등이 시급히 논의돼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대표단 명단에 빠져 공식적으로 군사 부분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험이 많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다른 현안에 관해 탐색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즉 이산가족 상봉이나 우발적 충돌 방지 같은 의제들은 9일 첫 회담 이후 추가적인 대화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북측은 우리 요청에도 수용 여부를 포함해 자신들의 대표 명단을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일요일인 내일도 판문점 연락 채널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 회담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와 마이크는 회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전달합니다. 같은 영상과 음성은 동시에 청와대에도 전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황실에서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겨보면서 직통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측 지역에서 회담이 열리면 영상은 불가능해도 현장 음성은 평양의 통일전선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회담 때는 평화의 집과 평양 사이에도 직통전화가 마련되기 때문에 회담 상황을 청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등 지도부가 북측 대표에게 지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 회담장을 중심에 놓고 서울과 평양이 간접적으로나마 실시간 의사소통을 하는 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실린 그런 대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수석 대표가 최고 지도자의 생각을 1대1로 전달받을 수 있는 장관급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새 전직 비서관의 증언은 검찰이 직접 조사도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데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돈이 올 테니 받아놓으라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고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새 전직 비서관들의 진술이 굉장히 일치했다며 이들의 진술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드러났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들 문고리 3인방은 국정원 돈에 대해 알고 있던 유일한 인물들로 알려졌을 만큼 두터운 신망을 받았지만 특히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증인 출석 요구도 거부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게서 서서히 등을 돌렸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의 혐의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법정에서도 자신들은 돈이 흘러간 통로에 불과하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기존 국정농단 재판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네 사람이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내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지난주 베이징에 다녀오신 양세병님,
네, 안녕하세요. 중국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교에서 얘기했던 마라탕도 먹고 왔고요. 아, 그래요? 네네,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허거 빼고, 네. 유명한 것도 다 먹어본 것 같고, 네. 만리장성은 갔는데 근데 뭐 고장나갖고 못 보고 그러긴 했지만, 웬만한 건 2박 3일 치고는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아, 좋았겠다, 진짜. 부러워요. 이렇게 또 해외에 가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새해를 많이 맞이하시는데 좀 부럽네요, 진짜. 새날 소유방송 새해 첫 방송이네요, 오늘. 네, 2018년도 새해 첫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오늘 소유방송이 106화죠. 그래서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가져와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2006년도에 여러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기억 속에 뇌리에 콱 박힌 사건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좋아했었던 코미디언 김영곤 씨가 사망했어요. 그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해서 당시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죠. 김영곤 씨는 여기 계신 이제 패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패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아빠뻘 정도 되시네요. 나이가. 큰아빠? 큰아빠 정도? 근데 이분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코미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군사정부 때도 정치 풍자, 시사 풍자 개그를 끊임없이 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그때 KBS의 유머 1번지라든지 이런 코미디만 1시간 동안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개콘이라든지 코미디 빅리그인데 이제 이때 당시 코미디는 극화시켜서 이렇게 많이 했었죠. 전반적인 사회 풍자를 많이 하셨죠. 그 사회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이제 코미디로 이제 다 풀어내고 시사 풍자 코미디언 중에 단연 으뜸으로 뽑는 게 이제 김영곤 씨였죠. 대표적인 코너가 회장님 우리 회장님 거기 보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유행어도 있었고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이 다 따라했죠. 그리고 탱자가라 사대, 공자, 맹자 그리고 당시에 탱자가 있었다 해가지고 중국 고대 사회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우리 현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것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남는 게 봉숭아학당 아시죠? 알죠. 거기서 초대 선생님. 그렇구나. 네, 초대 선생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2000년도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뮤지컬, 영화, 연극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토크쇼도 했었어요. 예전에 김영곤 쇼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방송한 거를 열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네요.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네요.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도. 그리고 영화도 어린이 영화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라디오도 하셨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2006년도면은 네. 47살밖에 안 되셨네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예. 좀 한창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좀 완숙한 부분으로 이제 또 시사풍자 코미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와중에 돌아가서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이제 사후에 시신 기증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신이 연구용으로 기증되면서 또 사회에 또 좋은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네. 여기 나오신 패널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공감이 안 돼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말 그대로 세대 차이, 지금 여기서 세대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기억을 막 하실 거예요. 맞아, 김영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은 이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됐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애청자분들께서는 또 추억의 우리 시사풍자 코미디의 대부 김영곤 씨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의 첫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하면 우리가 이제 따뜻한 느낌, 인간적인 느낌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소통, 공감,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뭐 약하다 막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 막 어른들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쪽과 대화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될 가능성, 정상회담까지 이제 그 열릴 가능성이 이제 많이 타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문 대통령이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말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에는 강한 사람. 그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의 중요시 여기는 네. 그 보수층의 우려를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그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안보. 아, 그럼요. 그렇지 뭐 북핵 위기 뭐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안보는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군사 훈련을 잠시 연기하겠다라고 네. 밝히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외교적으로 큰 성과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정부에서는 맨날 큰 단어로만 이렇게 막 얘기해왔잖아요. 뭐 네. 안보, 뭐 이런 거 큰 거. 아 디테일이 없어. 큰 거. 그게 사실 추상적인, 이 얘기를 몇 번 많이 해왔지만 추상적인 단어만 반복해서 내뱉는 건 그게 진심이 아니거나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이번 정부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되게 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계속 우리 방송 처음에 첫 순서에 과거 얘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네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해빙 모드, 북한과의 대화 막 이렇게 남북 교류 활성화되고 막 그러다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방송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새해 되니까 바로 실현이 돼요. 네. 김정은이 그 신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이랑 적극적으로 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맞아. 근데 또 언론에서는 또 계속해서 막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끔 봤는데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럼요. 맞아. 센 사람이 센 척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원래 양아치들이 좀 이렇게 더 가오잡고 막 이렇게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러지 고수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감하기도 하지만 꼭 풀어나가야 될 숙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전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은 이런 얘기,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포석을 이렇게 미리 깔아놓는 거는 뭐 일단 보수층들에 대한 안심, 네. 그런 안보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스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 수를 한 번에 노리신 것 같은데 네. 북한 쪽에서 대화 의사를 얘기를 하면서 핵버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센 사람은 센 척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네. 트럼프가 나는 더 큰 버튼 있다 이러면. 나는 가방으로 갖고 다닌다 막 이러면서. 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 사이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그 주체가 돼야 되는 입장이 맞는데 네. 그 둘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는 그런 것도 노리신 것 같고 보수 쪽 분들은 이제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대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햇볕 정책을 펼쳤다거나 한 것들을 네. 떠올리면서 그때 했던 그 똑같은 북한 빨갱이들이랑 손잡은 놈들이라고 막 비난하는 그런 공격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원천 차단을 딱 시켜버리시는 그런 두 가지 한 번에 잡으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도널드 트럼프랑 그 군사 훈련을 연기시킨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그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강력한 국방력이라는 워딩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실현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명박이 완전 말아먹었잖아요. 전작권 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워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정말로 안보를 생각한다면은 그걸 환수하는 게 맞는데 네.
그렇게 안보를 부르짖는 분들이 오히려 전작권을 반대하고 나섰었잖아요. 굉장히 모순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뭐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하면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동남아시아의 몇 개 국가가 다 전작권을 뭐 환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좀 허황된 것 같은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중요한 입장에 있느냐,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국가들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도 대국이고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결정을 하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부분만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안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니, 자동차를 탔는데 핸들을 내가 안 쥐고 있는데 방향성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핸들 쥔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작권은 마치 그 핸들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키는 걸 외국에게 의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를 해서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게 분명히 맞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그런 의지를 천명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유당 사람들 알잖아요. 뭐 예전 자유당이나 지금 자유당이나 뭐 무슨 문제 있으면 미국에 가서 쪼르르 가서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국어라는. 그러면 안 되죠. 안보를 국어라고 앉아 있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안보가 무슨 안보입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얘기한 말인데, 그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의 외교 안보 파탄을 문재인 정부 수습 중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니까 다들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네네네. 지켜보고 지금 현재 헛발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찾아서 의중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 정부 잘하고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대한노인회를 초청해서 네. 이제 하신 거였는데, 노인분들의 그 기초연금 수급액이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한 것들, 네. 그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인상을 약속을 하셨고, 사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거의 노년층으로 이제 좀 있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네. 대책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포석을 깔아놓고 준비를 나라에서 하고 있다. 그런 거에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많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일례로 저는 이제 의료 쪽에 일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바뀌는 의료 정책들 이렇게 보건복지부 고시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그 노년층에 대한 그 본인 부담 비율이 많이 낮아져요. 뭐 10%에서 5%, 20%에서 5%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률이 5%가 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10,000원짜리 진료나 진료 행위를 받았을 때 5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노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송병훈 님이 말씀하셔서 또 떠오르지만 2012년도에 박근혜 씨가 당선이 돼서 했었던 일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일. 기억나시죠? 노년층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던 그 기초연금 금액을 삭감하는 일부터 그렇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부터 잘 지켜내고 있다. 분명히 그런 대비되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점이, 그 바로 전날에 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셔서 예. 같이 만찬을 하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네. 거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셔서. 네. 네. 우선순위를 딱 명확하게 주신 것 같아요.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일본이 뭐 1mm도 안 움직이는 그 일본보다 우리 국민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우선이다라는 네. 걸 직접 보여주신 것 같고, 네.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정말 외유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진짜 강자는 그렇죠.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외유내강 이런 모습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신년 들어서 핫해지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죠. 예, 혼수성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제천에 가셔가지고 면박을 당하셨다고. 그 제천 시민분에게 된통 당하셨는데요. 제천 시민분의 워딩이 딱 정확해요. 지난 9년 동안 재난 대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뭘 얼마나 잘해놨기에 여기에 또 오는 거냐라고. 이거는 뭐 100%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시민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이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 사람들은 기적의 논리예요, 이거 진짜. 예, 이 사람들은 뭐 딱 그렇잖아요. 뭐 너네 종북이지, 빨갱이지, 좌파지, 뭐 특정 정당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김성태가 마이크를 쥐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언론에서 취재를 하는 언론에서 이제 찍어간 걸 우린 보기만 하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김성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특정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계속 들으니까 그 시민분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시는데 특정 정당이 아니라 네. 제천 제천 시민일 시민이다. 뿐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기지를 본인은 발휘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네. 정말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걸 그냥 여념없이 보여줬어요. 플랜카드를 이제 걸어놓고 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이러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일가를 날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게 네. 지금 여기 화재가 나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해서 질식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된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주요한 원인들이 필로티 구조 건물인데다가 거기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그 두 가지 자체가 이명박 정권 때 규제를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풀었던 것들이고 네네. 특히 이제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의 사돈 회사인 효성이 그 드라이비트를 처음 이제 수입을 해온 회사였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팔기 위해서 불연성, 내연성 그런 그 규제들을 풀어가지고 많이 팔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거였다는 게 지금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제천 시민이 그런 규제를 풀었던 당사자들인 당신들이 여기 와서 무슨 진상 규명을 논하냐? 네. 그 진상이 당신들 아니냐? 책임자도 이거를, 그 당신들이네. 네, 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신들을 처벌해달라고 한 건가? 그렇죠. 석고대제? 그런 할복? 거죠. 뭐 이런 느낌인가? 네. 몰랐는데 드라이비트가 불에 엄청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고 또 엄청 건축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하려고. 팔아먹는 사람 입장에선 좋겠죠. 네, 그러네. 네, 많이 팔렸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제천 시민분의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네, 김성태가 최근에 하는 모습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과거 사건 가지고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 돌입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과거에 다 해명이 끝난 의혹들을 끄집어 갖고 나와가지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오픈했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요 혼수성태라는 별명이 되게 새롭게 생긴 별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이게 2018년에 JTBC에서 신년 토론회를 가졌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보수 패널로 참여했던 김성태 의원이 너무 말을 못하니까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 하니까 저 사람 지금 혼수 상태인가. 그래서 혼수 상태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신년 토론회 당시에도 패널로 나왔던 유시민 작가가 이제 김성태는 패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토론에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음. 네.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탕핵을 당했지 사람들아라고 일갈에 날렸었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노회찬 그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적절한 발언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김성태 같은 사람한테는 적절한 발언인 거죠. 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 그 정도 워딩을 해줘야지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모를 거예요. 그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왜 자기한테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전혀 맥락을 못 짚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어떤 워딩이 적절한지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혼수 상태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송영무 장관이 뭐 전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랑 군사협정 할 때 뭐 이면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건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끼워 맞추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고 거짓말을 하는 정황이 보이는 거죠. 그 작년에 1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엄동설안에 내버려진 들깨처럼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뭔가 전의를 막 불태웠는데 네. 그걸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굉장히 헛말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들깨처럼 물어뜯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 UAE 방문한 거,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한 부분 가지고 자꾸 물어뜯으면서 전 정부의 실책이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 조용하고 있다가 다시 자꾸 그걸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뜻대로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김성태의 모습을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위치가 높아질수록 대표가 될수록 약간 획가닥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말빨이라던가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는 징크스인가? 아, 그렇죠. 이제 뭐 홍준표는 뭐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뭐 최근에 또 류여애 씨, 뭐 그런 분들. 이게 그 전통일지도 모르겠네. 아, 맞아. 전통이네, 전통. 뭐 이렇게 그 위치가 되면 뭔가 이렇게 받나 봐. 그러니까 징크스던지, 새누리당의 신을 받는 건가? 네, 내림굿 네, 이런 거 하나 신을 봐요. 받나 봐. 그래가지고 막 신들려가지고 막 헛소리 삑삑했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나쁜 경찰, 착한 경찰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주로 이제 아버지가 막 엄한 역할을 주로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착한 경찰이 되셔서 네. 나쁜 경찰을 제지하면서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말아라. 하지만 너가 이런 부분 잘못했지 않았니? 역할을 분담하는 게 있거든요. 채찍과 당근이네. 네, 비슷한 거죠. 채찍과 당근은 이제 청소년 이전에 유아해서 이제 아동한테만 유효하고 그 이후가 되면 사실 말을 안 듣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멍청한 경찰, 덜 멍청한 경찰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원래는 홍준표가 그러니까 나쁜 경찰을 하고 김성태가 착한 경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둘 다 그냥 멍청한 경찰. 나쁜데 멍청한 경찰, 나쁜데 덜 멍청한 경찰 정도.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나쁜데 뭐 발정제를 한 경찰, 뭐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예, 그래요. 자꾸만 무리수를 두면서 현 정부를 발목 잡으려고 하는 새 원내대표죠. 자유당의 새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말 그대로 그 신년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뭐 보수 재결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꿈도 꾸기 힘든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초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예, 미음, 치읓, 시읒, 쌍기역, 시옷, 기역, 비읍, 치읓. 이게 뭐죠?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요. 네. 이게 한 시민이, 그러니까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 줄여서 전환법. 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죠. 네, 잠깐 소개했었던 그 법 개정을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온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석 의원이 시민분께 보낸 문자가 이거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인터넷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갑론을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티즌들의 집단지성이 네, 표현하죠. 맞아요. 네. 근데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은 누가 봐도 알겠는 그 욕설인데. 저는 친구들한테 보통 이렇게 보낼 때 의도를 하고 보내죠. 그렇죠. 예, 미친 새끼. 네, 맞아요. 누가 봐도. 예,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뭐 멈추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요? 멈춰서 꾹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맞아요. 네. 그 페이스북에 입장문 냈어요. 아, 그래요? 여기에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자열이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럼 손에 이거 있는 건가 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이런 그러니까. 아니면 양식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 뭐라 그래? 자동 완성. 자동 완성 미음만 하면. 맞아.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자를 왜 시민분에게 보냅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게요. 그 변명 자체는 약간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판사, 성추행 판사 사건 때, 이거 주머니에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찍혔다더라. 알아서 휴대폰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들어갔다. 똑같아요. 제가 똑같이 말해드리자면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자열이었지만 순간의 불찰로 딱 한 번 적절치 못한 문자열이 발송되었습니다. 문자열이 발송되었대요. 자기가 보낸 게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예전에 뭐 심재철 의원 그런 사람들도 뭐 국회에서 그 여성 누드 사진을 보고 있는데 뭐 누가 링크를 보내서 무심코 눌렀는데 그게 켜졌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였다. 뭐 이런 거. 네. 잘도 들어왔겠다. 그냥 고양이가 쳤다 그러지. 자기 핸드폰 고양이가 놀다가 보냈다 그러지. 이런 정도면은 자유당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제품들의 그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가 봐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정도. 네. 마음을 읽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알아서.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시옷, 기역, 비읍, 치읓은 아마 네. 치읓이 지읒의 오타일 것이다 라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시건방져? 이게 지금 되게 유력하다고 SNS에서 뜨겁대요. 아, 그래 저는 이거를 어제 이제 보고 나서 네. 이게 도대체 뭘까 하다가 시골 배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치읓으로는 무슨 말이 안 되니까. 아, 사과 배추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미친 새끼 시건방져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또 전 이슈에서 다뤘었잖아요. 김성태 네. 그 제천 시민에게 특정 정당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사람들을 대하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건방지다는 겁니다. 네, 한 기사를 보니까 구성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김종석 의원이 뭐 이런 미음, 치읓 이런 걸 보냈는데 제5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더라고요. 네. 심지어 고작 작년 12월 1일에 한 달 전에 받으셨죠? 야, 선풀. 아, 이거 선풀인가요? 미음, 치읓, 시옷상기요? 예. 선풀로 보기는 어렵죠. 악플이죠. 악플 뭐. 굳이 이거를 어떤 댓글 게시판에 달아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악플인데, 이분은 정작 선풀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말 선풀 시상식에서 상까지 받으신. 야, 이거 뭔가 조작된 게 아닐까요? 이거 전국의 청소년 선풀 SNS 기자단이 네. 2개월 동안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막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 사용 실천을 한 국회의원을 직접 선발했기 때문에 그 뭐 전국의 청소년 기자단 학생들의 순수한 눈으로 선풀을 실천하는 의원들을 선정했다라면서 뭐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인성 교육의 모범이 되는 의원인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빅데이터를 청소년들 머리로 돌렸다는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세상에. 근데 그 시옷 기역 비읍 치읓이라는 그 두 번째로 보낸 거가 네. 아까 그 김종석이 순간의 불찰 네. 사과드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순간의 불찰에서 순간 불찰 나 이거 의도한 줄 알았어. 이거를 의도해서 사실 해명을 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일단은 뭐 저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순간 불찰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미친 새끼는 맞잖아요. 뭐가 됐든 맞아. 미친 새끼는 확실하니까. 아니면 자신을 표현을 그 시민분께 너무 송구한 나머지 제가 미친 새끼입니다. 저는 미친 새끼입니다인데 저는 뭐 미친 스콜입니다. 뭐 이런 거. 미친 수꼴도 괜찮네. 네, 아니면 자기한테 문자 오면 이제 뭐 자동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프로필이 가는 거야. 미친 수꼴. 뭐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해도 네.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김종석 의원이 내보낸 그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이라든지 사과문 자체가 전혀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궁색하죠. 네, 뭐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충주 물 날릴 때 김학철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레밍에 비유해서 발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자유당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그냥 국민은 자신들에게 표를 주는 그냥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국민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은 본인도 미쳐하죠. 그리고 원래 미친놈 눈에는 미친 걸로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민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단 한 단어도 욕설이 없고 전혀 이상한 뭐 허위 사실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문자를 보냈나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요. 자유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을 김종석 의원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전환법 관련해서는 개정이라든지 폐지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박근혜 때 싸질러 놓은 똥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려를 시민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문자로 충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욕설로 추정되는 초성 문자로 답변하는 저열한 수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자유당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건지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이 문자에 대한 풀이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석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이 정도면 의원직 사퇴감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김종석의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 제목도 길다. 시읒, 기역, 비읍, 치읓 문자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금주의 시사. 네, 금주의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양새벽님이 준비하신 시사 이야기해볼 건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배달원이 평생 을도 아닌 병이다. 배달원이 병이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갑, 을, 병. 네. 을도 안 되는 병. 네. 2013년도에 유튜브에 한 음성 파일 공개되면서 갑질 기업의 리더로 부상한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네. 네, 남양유업이 있는데. 우유가 왠지 맛없는. 네. 그 영업관리소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하청업체 대리점 사장. 네네네. 거기에 욕설을 엄청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 국민이 분노했죠. 네, 그래서 이후에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남양유업법이 제정되는데 큰 기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컸는데, 이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이 갑질이 되물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대리점이 알바생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그 남양유업의 대리점에서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네. 그 대학생이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자 월급의 100배가 넘는 배상금을 요구했대요. 100배요? 네, 100배가 넘는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일명 그 갑이 을한테 하는 갑질이 아닌 을이 또다시 병한테 하는 을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20대 초반 대학생이 지난해 10월에 우유 배달을 하다가 이제 월급을 32만 원을 받고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업에 인턴으로 합격하면서 다음 달에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계약서 내용을 보여준 거죠, 업주가. 이제 거기 계약서 내용에는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못하면 배달 가구당 5만 원씩 배상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대요. 이거는 계약서 조항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월급이 32만 원이요? 네, 월급이 32만 원인데 최저시급에는 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이 80가구에 배달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총 4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기에 이 이상한 조약이 하나가 아닌데, 또 배달을 하루라도 걸으면 마찬가지로 한 가구당 5만 원씩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독소 조항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파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알바생을 막 부리는 그런 걸로 되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어떤 경우에든 배달원이 대리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달원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체결한 거죠. 노예 계약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알바생이 모두 뒤집어 쓰도록 그런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남양유업 본사가 대리점의 그런 알바생 계약서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 갑질이 되물림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남양유업 대리점들이 이제 그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리점 사장들을 응원했는데, 일부 대리점이겠죠. 그러니까 한 그렇죠. 대리점에서 또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이네요. 병우님도 말씀하셨지만 32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부 우유 배달원들이 그 남양유업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 판매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이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서 절대 동등한 입장이 아니지만, 뭔가 형식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대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산재 처리도 안 되고, 그리고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꼼수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방송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게 작가들 있죠, 작가들. 네.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아. 된대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방송국이랑 계약이 돼가지고 한 달에 뭐 80만 원짜리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럼 월급 형태가 아닌.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용역 금액으로 되는 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작가인데 방송국에 월급 80만 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간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유 배달원 관련한 것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꼼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동법이 뭔가 개정이 되어서 이런 우유 배달원들도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우유 배달원 말고도 요새 배달 어플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고작 몇 년 안 됐어요. 배달앱이 생긴 지 고작 한 3, 4년 만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넘는 그런 이용자 수나 배달앱으로 다들 음식을 시키잖아요. 예, 맞죠. 전화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달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용자 수도 늘고 그리고 리뷰, 별점 같은 게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그 별점 경쟁 같은 게 치열해지면서 여기서 또 다른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범한 가정집에서 약간 돈 넘은 갑질을 배달원들에게 부리는 행태가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대요. 쓰레기를 뭐 단순히 버려달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특정 브랜드의 담배나 술을 사다 달라 아니면은 과자를 사다 달라, 참치캔을 사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시키면서 오는 길에 뭐 어디 회사에 담배 하나랑요 술 뭐 몇 병 사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도가 넘어섰네요, 진짜. 그래서 심지어 과자를 사갔더니 왜 편의점에서 사왔냐, 더 싼 마트에서 사오지 않았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뭐 음식은 맛있었는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별점 하나 뺍니다 라면서 리뷰에다가 별점을 막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허위사실 유포나 그런 걸로 역고소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허위 사실이 아닌 게 요구사항을 일단 했고 그 사람들은 별점이 깎일까봐 어쩔 수 없이 뭔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빵 셔틀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욕했었잖아요. 네. 그게 그냥 그대로 제도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담배 사와라, 뭐 심지어 비타민 영양제를 사오라고? 맞아요. 미친 또라이 같은 건가? 새끼들 아니야 이거. 진짜 저도 배달 앱이나 이런 거 많이 쓰고 실제로 배달 음식도 많이 먹을 때도 있지만 저는 이런 건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만연한지 몰랐어요. 저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씩 그 주인공 배달원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배달시키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 라는 식의 그런 장면이 나오면 진짜 엄청 구질구질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한 연출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게 되니까. 네, 근데 배달원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은 그 과반수 이상의 배달원들이 이렇게 좀 요구사항을 들어봤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게 만연돼 있는 그리고 리뷰 별점 같은 게 그리고 상단에 놓여지는 게 음식점들한테 치열한 경쟁이래요. 그래서 치킨을 검색했을 때 자기 집이 메뉴에 나오게 하거나 할 때 그 별점 순으로 매기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내서 광고비로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1분 단위로 거의 맨 위에 상단에 위치하는 점이 바뀌다 보니까 리뷰 별점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피해에 관한 법률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달원뿐만 아니라 뭔가 백화점 직원이라든지 청소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직까지는 사실 항상 갑질 논란은 매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배달원들을 병이라고 하면서 을들의 을질이라고 얘기한 게 배달을 시키는 평범한 가정집의 사람들도 누군가한테는 을인데 네. 자기보다 덜 보호받는다. 자기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막 을지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음식 배달원이 학원에 음식을 배달하러 갔는데 여학생이 옆에서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놀렸다가 퇴원 조치를 당했는데 나중에 그 엄마랑 딸이 찾아와가지고 그 음식점 별점 테러하고 음식점에 계속 찾아가서 항의하고 당신 때문에 고작 배달이나 하는 주제라면서 뭔가 의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뭔가 법적인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배달통으로 쳐 맞아야 되는데. 그 쇠. 네, 배달통 동그래질 때까지. 배달통 안에 넣어버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그 양극화가 막 심해지고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게 많이 심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을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제 주변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양세병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이제 관련 자료 보니까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법적인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3대 배달 어플 있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후에는 법적인 문제로도 커져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아, 입맛이 좀 씁니다. 맞아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금주의 시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인데요.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저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이슈가 요번에 나왔길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최저임금이 이제 2018년 1월부로 이제 인상이 됐죠. 네, 7,530원이죠? 그렇죠. 예. 인상 실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경비원 노동조합에 따르면요. 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난달 28일 41개동 소속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1월 31일부로 해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한 건데요. 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문제, 이것 때문에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재고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론의 보도를 저는 우선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었어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 언론 측에서는 이 두 사실을 나란히 바짝 붙여놨어요. 그리고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이 모든 해고 비극의 원인인 것처럼 묘사를 했었거든요. 언론들의 논조는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한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이니까 곤란하다. 좀 더 기다려달라. 라는 논조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바람에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심지어 모 일보의 사설은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경비원 해고는 야박하지만 최저임금 부담은 직시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설이에요? 네.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일방의 선의와 배려만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주장까지 합니다. 예, 미사오구를 통한 지랄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논조가 너무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언론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실제로 이게 진짜 일방적 요구인가? 또 두 번째로 최저임금이 정말 시기상조인가? 네. 세 번째, 해고 사건의 원인이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냐 아니냐를 네.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최저임금 수준이 저희도 느끼고 있지만 정말 더디게 인상되어 왔어요. 네. 그런 불합리한 체제를 버티려고 계속 더 불합리한 처우를 밑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는 결국에는 언발의 오줌 누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결말이 결국 노동력 후려치기로 귀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자본주의 안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계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벽 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업 관련해서 서비스업이 진짜 지금처럼 다양하게 분화되고 막 계속 생겨나고 이런 시대에서 그 노동력 후려치기랑 착취가 좀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체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체제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면, 새로운 선택지가 막연하다면 그 시점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게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런 착취를 정당화하는 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런 필연성을 떠안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강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을 비롯한 처우 문제는 뭐 늘 현재의 문제였지 과거의 문제였던 적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분명 이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건 이런 기사를 보고 더 확신을 하게 됐는데, 정부가 지난해 말에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3조 원의 재정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기업과 노동자의 지원에 쓰기로 했거든요. 네.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분들에게 한 달 14만 원씩 지원되는 게 골자예요.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 불안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네. 그래서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최초 설계 방안보다 그 대상을 좀 더 넓힌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원금이 1인당 13만 원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래요. 네. 그 중에서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초과하는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원 정도라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준비가 네. 잘 돼 있는 정책인데 그렇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고 음. 일단은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바람에 이런 피해자도 있고 이런 피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라는 것만 부각하는 언론이 문제네요, 또. 그렇죠. 계속해서 약자 어깨 뒤에 서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오너시니까. 네,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희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기로 해서 임금을 재협상을 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거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를 받고 홈페이지가 저번 달부터 미리 오픈돼서 네. 계속 홍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이 오픈이 돼가지고 거기서 웹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좋았는데 뭐 이제 다른 기업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20만 원 오르는데 13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7만 원은 손해 보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 뭐. 근데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20명, 30명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는데 네. 뭐 두세 명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7만 원 손해가 되면은 인원수 곱하기 7 해가지고 손해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많은 기업이 울어야 정상인데 작은 기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주민들 많은 분들이 되게 반대를 했었대요. 해고 반대를 했었대요. 네. 우리가 월 3,750원만 더 부담하면 되는데 그게 왜 부담이 돼서 이분들을 다 싸그리 해고를 시키느냐. 그리고 뭐 압구정 현대면은 솔직히 살만치 사는 동네 아닌가? 제가 어제 마신 커피값이 4,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런 거 비교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일종의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주민들은 괜찮다는데, 네, 우리가 괜찮다는데. 내서라도 그분들 고용하게 유지를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아파트에 그런 운동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뭐 이제 뭐 최저시급이라든지 근무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분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진짜 인간 사는 냄새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당사자여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쓰게 되면. 네. 근데 그거 돈이 나가는 게 아깝다고 계약을 안 하고 약간 탈법스럽게 이제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13만 원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정규직으로 해서 뭐 몇 년 정도 장기 고용할 걸로 돼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럼 사회보장 4대 보험 금액은 네.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걸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루누리 사업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절반 정도는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언론에서 보면은 마치 뭐 중소기업 다 죽이는 일인 것처럼 막 써놓으니까 당사자인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러네. 정작 전환법이나 좀 어떻게 하고 그래요, 제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좀 어떻게 좀 해주지. 뭐 잘 시행되고 있고 준비가 이미 튼튼해 보인다. 제 네. 생각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최저 시급이 인상되고 나서 벌어지는 언론의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 그 부분까지 같이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저시급 인상은 찬성하겠죠. 예,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이유까지 미리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준비를 한 정책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정책이냐 그런 의구심까지 드네요. 이게 무턱대고 최저임금 높여야 돼라고 정부가 떼쓰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실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받는 쪽이 지금 누군가 네.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인텔 사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사태요? 인텔이라는 회사를 많이 이제 뭐 아실 텐데. 인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세계 1위의 기업이죠. 근데 인텔이 아주 커다란 사건을 일으키고 지금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이 일 자체가 지금 터진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멜트다운 앤 스펙터라는 두 가지의 보안 허점을 노린 공격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발견해낸 팀은 구글 프로젝트 제로팀.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데 자체적으로 이제 보안 문제점을 찾아내는 팀을 2014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팀이 작년 6월에 이걸 발견을 해서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네. 3대 이제 CPU 제작사인 인텔, AMD, ARM 이 세 개의 회사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고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줬어요. 당신들이 이거를 고칠 때 분명히 뭐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패치해가지고 고치려고 할 텐데 그런 것보다 하드웨어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예전에 그 송병호님이 시민은행에서 그 선관위 직원한테 그 보안 취약점 이렇게 설명 다 해주고 했던 방식이랑 똑같네요. 예, 그렇죠. 하드웨어 자체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은데 뭐 선관위도 하드웨어가 많이 문제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알려줬어요. 네. 그런 것들을. 구글이. 근데 새 회사가 반응이 많이 달랐던 게 AMD랑 ARM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공식 입장을 표명을 하고 웹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구글에서 제기한 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네 그 세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공격이 가능해지는 건데 네.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우리랑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AMD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ARM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AMD랑 ARM이라는 회사는 각자 분석을 해놓고 그거를 해명 내지는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네요. 네. 예. 그래서 다음번 하드웨어에는 그런 거를 하드웨어적으로 개선을 더 해서 완벽하게 보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가장 큰 인텔이 잠잠한 거예요. 인텔은 뭐 컴퓨터 광고에 꼭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띵띵띵띵 이러면서. 아, 맞아. 네. 모든 노트북에 스티커 붙여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될 정도로 큰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심지어 뭐 외계인을 갈아서 넣는 회사냐. 외계인 고문설까지 있는 회사잖아요. 시대를 막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혁신 기업으로 또 유명하고요. 네. 근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멜트다운이랑 스펙터라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이 가능한지 그 코드까지를 이제 만들어서 이번 달 초에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네.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공격이고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웹 서버에다가 코드를 심어 놓으면은 그냥 거기 접속을 그냥 하는 경우에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공격이에요. 네. 물론 이제 컴퓨터를 완전 막 변조하고 데이터를 막 덮어쓰기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읽어내는 정도만 가능한 공격이어서 프로그램 내부에 보이지 않는 패스워드 같은 거 있잖아요.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 안에 있는 패스워드를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이제 보고가 된 건데 인텔이 내부에 있는 이사진들이 그걸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문제 모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였고 그 자신들이 그거를 단순히 한 가지 제품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I자가 붙는 10년간 만들었던 모든 제품이 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i3, i5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쓰는 컴퓨터의 거의 모든 다 해당이 될 거죠. PC에서는 거의 대부분이고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본인들이 피해가 많을 걸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6개월간 잠잠하게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지분을 팔기 시작합니다. 지분을 팔았다고요? 네. 이제 작년 12월에 사장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라는 사람이 2013년부터 사장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작년 말에 최소 지분만 남기고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이사진들도 슬금슬금 다 팔아가지고 주식을 완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준비를 해놓은 거네요. 네. 그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네. 1월에 이제 구글이 그거를 공개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 최고 CEO가
42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을 매각을 했다. 딱 그 CEO가 보유해야 한다는 그 규칙 있잖아요. 네, 그 주식 딱 네. 25만 주를 제외한 모든 걸 다 팔아버리자는. 이거는 진짜 부도덕을 넘어서 완전히 진짜 이 사람들이 과연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패치가 이제 9일에 나와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그다지 이제 신경을 쓸 일은 별로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만 켜놨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인텔이라는 이제 반도체 1위 기업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삼성한테 자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반도체 1위 기업이 되고 네,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얻어 걸렸네요. 네, 좀 얻어 걸린 느낌도 있는데. 삼성은 그런 거 좀 운이 좋은 거. 네. 몇 자리를 잘 썼나? 근데 뭐 부도덕하기로는 사실 삼성도 인텔 못지않죠.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잖아요. 네. CEO 오너들이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제거가 되고 사장단이나 이사진들이 이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내부에서도 구조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런 매출을 이뤄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에서 저런 기업이 무너져서 우리가 좋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비웃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남양이나 그런 기업들의 오너들이 책임을 가지고 기업을 윤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더불어서 애플도 뭔가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사양이 낮아지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낮아진다고요. 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상한. 애플 배터리도 뭐 요즘 한간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기업의 그러니까 윤리의식 결여 이게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 윤리의식 결여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그러니까 CSR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자신들이 창출한 이윤을 가지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일종의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들의 이미지도 동반상승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 그런까지 생각하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는 회사, 이런 회사는 이제 뭐 시장에서 퇴출당하겠죠. 저밖에는 이거를 소개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인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다수의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송병훈 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도 모여서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예,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